사상 최고가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3,110선으로 밀리고 환율도 1,4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실망감이 금융시장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낮춘 증권거래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상 기준을 원상 복귀하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코스피 5,000선 달성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선전한 우리 수출은 앞으로 FTA 효과가 상실되면서 올 하반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4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었던 한 주 마지막 날,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검은 금요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품목별 아쉬움뿐만 아니라 특히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오늘은 증세 폭탄을 맞은 금융시장과 그 배경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9%, 코스닥은 4%나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키워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세제 개편안 사이에 엇박자가 이번 조정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88% 떨어진 3,119.4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약 1조 6천억 원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약 1조 7천억 원을 매도한 영향입니다. 특히 지주사와 금융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금융사는 최대 7%대까지 떨어졌고 주요 지주사는 최대 4%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이 무너진 채 시작해 772선으로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 급락은 국내 고유의 요인이 아니었나. 세제 개편안 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됐다라던가 그리고 배당수도 불다 세대기 축소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산업 정책들이 좀 들어오고 예산안 편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8월, 9월은 좀 변동성 있고 쉬어갈 수밖에 없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2달 만에 1,4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달러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오늘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데는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영향이 컸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낮췄던 주식거래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다시 오르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뒤집히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걸었던 정부의 기조와는 엇박자라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금 35조 원가량을 더 걷겠다는 방침인데 주식시장에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주주가 10억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큰 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인해서 그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1,400만 투자자 중 대다수가 큰 재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매도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도 저희가 여러 번 이게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23년 같은 경우에 그 대주주 기준이 완화가 됐으면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그 순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여당에서 나온 최고세율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마련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방안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과세율도 높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연간 배당금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배당 기업이 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선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0%, 3억 원을 넘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배당 기업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상장사가 한 2,500개 되고요. 그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한 350여 개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너무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5%거든요. 배당세를 적용하게 되면 35%입니다. 배당세가. 그럼 배당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거 잘 쌓아뒀다가 다음에 회사 양도해버리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세를 낮춰놔야지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배당이라도 한번 고민해볼까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건데. 결국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불황 속에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렸던 금융사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교육세율을 2배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금융주는 4% 안팎 급락하며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우 기자입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로만 42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경고한 금융권 이자놀이의 배경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누린 금융사들은 결국 정부의 추가 세수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던 교육세 세율을 2배로 올리기로 한 건데 은행과 보험사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총 1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 제한 등의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포용금융이라던가 소상공인 지원 등 비용적으로 나갈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은행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더 커진. 애초에 교육과 무관한 금융사에 교육세를 물리는 것 자체가 조세 목적세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의 못한다. 없애야 될 부분을 더 늘렸기 때문이고 개정 취지도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을 하라는 게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금융사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투자 축소 등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교육세 부담도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가를 합니다. 고용을 늘리기로 한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에게 그 부담 일부를 전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부 여당은 은행들이 교육세 부담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전가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간접적인 방식까지 차단하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어제 합의한 대로 15%로 수정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68개국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군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이 명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15%로 낮아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무역 합의에 실패한 나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대만이 20%, 인도 25%, 남아공 30% 등입니다. 10% 관세율이 예정됐던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4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최종 관세율은 5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발효 직전까지도 미국과 교역 대상국들의 무역 합의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조금 전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상호 관세율은 현지 시간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이 돼 미국 도착과 통관이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7일 0시 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에 도착해 통관이 되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겁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역대 7월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 수출도 2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무역협정으로 FTA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출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달 수출 얼마나 됐나요? 네, 7월 수출액은 608억 2천만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겁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47억 1천만 달러로 7월 중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와 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 덕분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속에서도 7월 대미 수출이 1.4% 소폭 증가했습니다. 철강 등 다수 품목에선 줄었지만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와 바이오 수출이 받쳐준 덕분입니다. 조만간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다만 미국 정부는 어제 협상 타결 이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반도체와 함께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 수출 실적이 어땠나요? 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기존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8%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겁니다.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은 부진했지만 유럽 등 타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한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기존 2.5%가 부과되던 일본과 똑같은 15%가 적용되면서 FTA 효과는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르면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외무장관들이 첫 회담을 갖고 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 구상과 투자 패키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에 추가 투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이곳에 440억 달러, 우리 돈 약 6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수요처를 찾지 못하면서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로 줄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패키징 라인 투자를 추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필요성과 명분도 생겼습니다.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되며 테일러 가동 시점을 고려하여
25년 대비 26년 캐펙스 규모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스카 프로젝트 키맨 역할을 한 한화그룹과 현대차, LG, SK그룹 등이 대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공동화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게 일자리도 어떻게 할 거냐. 이번 협상으로 수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기업 투자 이전과 법인세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일자리와 내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았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그런데 대미 투자 검토뿐만 아니라 SK그룹은 8조 원의 자본 확충에도 나섭니다. 배터리자 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금융계약 조건을 들여다보니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SK 계열사들이 보존해주는 구조였습니다. SK온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면 그만큼 SK이노베이션과 SK 주식회사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SK이노베이션은 SK온에 2조 8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복상장 문제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주 권리 강화 분위기로 상장이 요원해졌습니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SK이노베이션은 투자자들에게 약 1조 원을 더 얹어 3조 6천억 원의 SK온 전환 우선주 전량을 되사오는 결정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1조 원을 더 주고 기존 투자자를 정리했지만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가 수익 스와프 PRS 계약을 맺었습니다. PRS 계약이란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자들과 수익 또는 손실을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시점에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가 기업의 차익을 지급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기업이 손실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금 손실 우려 없이 수수료 수익을 받는 안정성이 보장된 수단이지만 현재 계약 구조상으로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하락하면 SK주가, SK온의 가치가 하락하면 SK이노베이션이 대신 손실분을 갚아줘야 합니다. 거의 8조 정도로 베팅해서 SK온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했는데 혹시나 SK온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합병한 SKENS LNG 발전 사업부를 담보로 3조 원을 추가로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SK온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년 내로 개선되지 않으면 SK 계열사의 자금과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